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날 옛적 조선 팔도 중에서도 경기도 한 모퉁이에 제법 큰 기와집을 소유한 김대감 댁이 있었소. 김대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가의 후손으로 집안은 넉넉했고 인심 또한 후했지요. 그 집의 외아들이 바로 김도령이었는디, 이 도령은 아버지를 닮아 의협심이 남달랐고 특히나 남 돕는 일에는 앞뒤 재지 않고 나서는 성미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도령 양반이 남을 돕는 것은 좋은디 워낙 돕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주머니는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것이 문제였지요. 길가의 동양아치를 보면 주머니를 털어주고 이웃집 과부댁 지붕이 세면 기와장수를 불러 고쳐주고 심지어는 장에서 물건 팔던 장사치가 물건을 못 팔아 쩔쩔매면 그것마저 헐값에 사주는 통에 김도령의 주머니는 늘 거덜이 나기 일쑤였소. 어느 날이었소. 김대감이 마루에 걸터앉아 담뱃대를 빨고 있는디 안채에서 김대감 부인의 목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여보, 여보. 이놈의 도령 자식이 또 주머니를 탈탈 털어 동양아치들한테 다 나눠줬다 하나오? 이래가지고 어찌 장가를 들고 살림을 꾸려나간단 말이오? 김대감도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쯧쯧, 저놈의 자식이 마음씨는 곱기도 하지만 저리 가다가는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야. 도령가, 도령가, 이리 나와 보거라. 김도령이 사랑채에서 슬그머니 기어 나왔소. 그 얼굴이라는 것이 미안함과 민망함이 뒤섞여 마치 잘못한 강아지 같은 표정이었지요. 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이놈아, 네가 또 주머니를 털어 남 좋은 일만 시켰다지? 내가 너더러 인심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분수라는 것이 있는 법이니 내 형편을 먼저 헤아려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아버님 소자도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어찌 눈앞에서 곤란을 겪는 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사옵니까? 소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이 큰 힘을 얻는디 이것이 어찌 의미 없는 일이겠습니까? 김대감은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인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는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이냐. 이번 달만 해도 쌀독이 벌써 반이나 줄었는디 이러다가 겨울 나기도 전에 다 떨어지겠구나. 김도령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대감이 한숨을 한 번 더 쉬고는 말했지요. 좋다. 내 효심도 알고 내 마음씨도 아는디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며칠 후면 네 어미 생신이다. 내가 돈을 좀 보탤 터이니 네가 그동안 아껴둔 돈과 합쳐서 어미께 좋은 선물이라도 장만해 오너라.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길에서 주머니를 털지 말거라. 김도령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신하며 물러났습니다. 며칠 후 김도령은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돈과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돈을 챙겨 장터로 향했소. 그의 주머니는 오랜만에 묵직했고 마음도 한껏 들떠 있었지요. 오늘은 꼭 어머니께 좋은 비녀라도 하나 사드려야지. 그동안 소자 때문에 고생만 하셨으니 오늘만큼은 기쁜 얼굴을 보여드려야 할 텐디. 김도령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이곳저곳에서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지요. 그런데 장터 입구를 지나던 김도령의 발걸음이 딱 멈춰 섰소. 길 한편에서 한 여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위에서 나이 지긋한 마님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마구잡이로 여인을 두들겨 패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인연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무슨 배짱으로 입을 놀리느냐. 여인은 신음소리만 낼 뿐 제대로 된 대꾸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깜짝 놀라 달려갔소. 아니 저기 마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사람을 저리 때리시면 어찌하십니까? 마님이 김도령을 돌아보더니 눈을 부라렸지요. 그 얼굴이라는 것이 마치 독사처럼 험악했소. 이게 누구야? 상관도 없는 놈이 왜 나서는 거야? 이것은 우리 집 종년이고 내가 내 종을 혼내는디 네가 왜 참견이야? 종이라 해도 사람인디 어찌 저리 함부로 대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토록 심하게 때리는 것입니까? 마님이 코웃음을 쳤소. 인연이 거지로 굶어 죽게 생긴 것을 내가 불쌍히 여겨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줬건만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아. 그러니 매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지. 김도령은 땅바닥에 쓰러진 여인을 내려다보았소. 여인의 얼굴은 먼지투성이었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강인했지요. 김도령은 그 눈빛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님, 그 여종이 대체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마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네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하느냐? 김도령은 쓰러진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을 시켰기에 하지 못한 것입니까? 여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소. 저는 주인마님께서 이웃집 대감마님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서책을 훔쳐오라 하셨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도둑질이옵니다. 제가 아무리 천한 몸이나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도령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소. 종에게 도둑질을 시키다니 그것도 남의 집 서책을. 마님, 그것은 너무 심하십니다. 종이라 해도 사람인디 어찌 도둑질을 시키십니까? 그것도 남의 집 물건을? 마님이 김도령을 노려보았소. 시끄러. 네가 뭔디 나서느냐. 이것은 우리 집안 일이야. 김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결심을 굳혔소. 마님, 제가 이 여종을 사겠습니다.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마님의 눈이 번쩍 뜨였소. 이것은 돈벌이 기회였지요. 뭐, 네가 인연을 산다고? 호호호르 그래? 그럼 은자 30냥을 내놔. 은자 30냥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소. 김도령의 주머니, 밈에 있는 돈을 다 털어도 겨우 맞출까 말까 한 금액이었지요. 그것은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고도 남을 돈이었는디 김도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땅바닥에 쓰러진 여인의 눈빛을 보자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소. 좋습니다. 은자 30냥 여기 있습니다. 김도령은 주머니를 탈탈 털어 그 자리에서 돈을 다 내주었습니다. 마님은 돈을 받아들고는 희죽희죽 웃으며 가버렸지요. 호호호 바보 같은 놈. 저런 천한 것을 그 돈을 주고 사다니. 김도령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소. 이제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인은 놀란 눈으로 김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왜 저를 말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김도령은 여인을 데리고 장터 밖 강가로 갔습니다. 여인의 상처를 물로 씻어주며 말했지요. 아가씨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소. 저는 이름이 춘향 아니 월매 아니. 여인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름을 지어드리지요. 오늘이 연꽃이 한창 피는 계절이니 연향이라 부르겠습니다. 연꽃 향기라는 뜻이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향,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지요. 김도령은 연향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소. 하지만 대문 앞에서부터 난리가 났지요. 뭐 또 여종을 데려왔다고? 이놈이 정말. 김대감 부인이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소. 이놈아, 네가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집에 여종이 벌써 둘이나 있는디 왜 또 데려왔어? 그것도 내 생신 선물 살 돈으로.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이 아이는 정말 불쌍한 사연이 있습니다. 헌데 이때 김대감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령아, 내 마음은 알겠으나 이번에는 정말 안 된다. 네 어미 생신이 코앞인디 선물은 어찌할 작정이냐? 김도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하오나 이 아이만큼은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소자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서 어머님 생신 선물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감 부인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소. 하여간 이 자식이 좋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생신 선물 따위는 필요 없다. 네가 그 돈을 벌 생각이나 해라. 김도령은 감사하다며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연양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소녀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양은 김대감 댁의 식구가 되었소. 처음 며칠간은 연양이 집안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연양은 다른 여종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일을 시키면 금방 해치웠고 무엇보다 똑똑했지요. 어느 날 김도령이 사랑채에서 서책을 읽고 있는디 연양이 차를 가져왔소. 도련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고맙소 연양. 연양이 상을 내려놓다가 김도령이 읽고 있는 책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중얼거렸지요. 아, 그 구절은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는디 참 묘한 대목이지요. 김도령이 깜짝 놀라 연양을 바라보았소. 연양, 너 글을 아느냐? 연양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소녀가 주제넘게 아니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너는 분명 글을 읽을 줄 안다.
연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소. 예, 소녀가 어릴 적에 글을 조금 배웠습니다. 김도령은 더욱 놀랐소. 여종치고 글을 아는 것도 신기한 일인디 연양의 말투와 행동 거지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연양, 너는 대체 누구냐? 보통 여종이 아닌 것 같은디. 연양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그저 도련님께 구원받은 천한 몸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도령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소. 하지만 그날 이후로 김도령은 연양에게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날이 갈수록 김도령과 연양은 가까워졌소. 김도령은 연양에게 자주 책 이야기를 물었고 연양은 놀랍도록 해박한 지식으로 답했지요. 김도령은 연양의 지혜에 감탄했고 연양은 김도령의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끌려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소. 김도령과 연양이 뒷마당에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연양, 저 연못의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얼마나 고결하냐. 도련님, 그것이 소녀의 이름과 같사옵니다. 그렇지. 네가 비록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 네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결하다. 그것이 내가 너를 존경하는 이유다. 연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소. 도련님, 소녀는 도련님께 연양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도령이 연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양, 나도 내게 할 말이 있다. 나는 너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소.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지요. 그것은 짧지만 깊은 입맞춤이었소.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양,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누구였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지금의 너를, 내 앞에 있는 너를 사랑한다. 도련님, 소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았소. 연못의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 되었소.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 김대감 댁의 늙은 하인 만석이 우연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소. 만석은 고민에 빠졌지요.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도련님과 여종이 이 일을 대감님께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만석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김대감에게 사실을 알렸소. 김대감은 벼락같이 화를 냈지요. 도령이 여종과 무슨 짓을 했다고? 당장 그 계집을 끌어내라. 김대감은 연양을 마당으로 끌어냈소. 김도령이 급히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지요. 아버님, 안 됩니다. 연양은 잘못이 없습니다. 닥쳐라. 네가 양반의 채통을 어찌 이리 가볍게 여기느냐. 당장 이 계집을 내쫓아라. 아버님, 소자가 연양을 사랑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대감 부인도 나왔소. 사랑? 사랑이라고? 네가 양반이고 저녀는 여종이다. 어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연양은 조용히 절을 올렸소. 대감마님, 마님, 소녀가 잘못했습니다. 소녀가 떠나겠습니다. 도련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사옵니다. 연양이 대문을 향해 걸어가자 김도령이 뒤쫓았소. 연양, 가지 마라. 연양. 김도령이 연양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오라, 이것 좀 보게. 그때 그 계집년이로구나. 바로 처음에 연양을 팔았던 정대감 댁 마님이었소. 그 마님은 연양을 보자 눈이 번쩍 뜨였지요. 인연, 네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은자 30냥을 받고 팔았건만 너는 여전히 천한종년이로구나. 하하하하. 마님은 자신의 머슴들을 불렀소. 너희들 저 계집을 다시 데려와라. 저녀는 원래 우리 집 종이었다. 머슴들이 연양을 붙잡으려 하자 김도령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연양을 건드리지 마라. 김도령과 머슴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소. 그런 뒤 그 과정에서 김도령이 돌의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지요. 도련님, 연양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김도령은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소. 바로 그때였소.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정대감댁 머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누구냐? 한 장정이 나타났소. 그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공주마마, 괜찮으십니까? 장정이 연향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소. 정대감댁 마님과 김대감 부부는 깜짝 놀랐지요. 공주? 장정이 연향을 업고 쓰러진 김도령도 함께 데리고 사라졌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눈 깜짝할 사이에 세 사람은 모두 자취를 감췄답니다. 김도령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 누워 있었소. 천장을 보니 바위였지요. 동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김도령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에서 연향의 목소리가 들렸소. 도련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연향! 김도령은 연향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지요.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저 장정은 누구냐? 장정이 앞으로 나서며 저를 올렸소. 소인은 박무영이라 하옵니다. 선왕과 선왕비를 모셨던 충신의 아들이옵니다. 선왕비? 김도령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연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소. 도련님, 소녀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혔소. 소녀는 연향이 아니옵니다. 소녀의 진짜 이름은 연화이옵니다. 연화 공주. 김도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소. 공주? 예. 소녀는 선왕과 선왕비의 적장녀이옵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공주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소. 선왕께서 돌아가신 후 후궁 허씨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선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 세력이 대단했지요. 허 후궁은 정실이었던 저의 어머니를 모함하여 폐위시키고 결국 어머니를 독살했습니다. 김도령은 숨을 죽이고 연화의 이야기를 들었소. 저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충신 박무영의 아버지께서 저를 몰래 빼돌려 살려주셨지요. 그 후 저는 신분을 숨기고 거지로 여종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련님,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의 왕이지요. 하지만 동생은 아직 어리고 허후궁의 세력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입니다. 동생은 저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김도령은 연화의 손을 꽉 잡았소. 공주마마,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박무영이 끼어들었소. 도령님, 공주마마께서는 그동안 저희 아버지와 저의 보호 아래에 숨어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마을의 정대감댁 사람들이 공주마마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이곳으로 피신한 것이옵니다. 김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소. 그렇다면 지금 공주마마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박무영이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그렇습니다. 허후궁의 세력은 아직도 막강합니다. 공주마마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만약 찾는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김도령은 연화를 바라보았소. 연화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도령이 연화를 끌어안았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살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공주든 여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지요. 박무영이 조용히 물러나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소. 잠시 후 박무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급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공주마마, 도령님, 제가 방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후궁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영의정 조대감과 좌의정 이대감이 연을 합하여 허후궁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무영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소. 허후궁이 선왕비를 독살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연화가 벌떡 일어났소. 정말입니까? 어머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박무영이 고개를 끄덕였소. 그렇습니다. 허후궁의 측근이었던 내관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선왕비를 독살한 것, 공주마마를 해하려 했던 것, 그리고 어린 왕을 협박하고 조종했던 것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의정과 좌의정이 군사를 이끌고 허후궁의 세력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도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김도령이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소. 연화, 이제 당신이 돌아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연화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소. 하지만 도련님, 제가 궁으로 돌아가면 저희는 김도령이 연화의 손을 잡았지요. 걱정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박무영이 끼어들었소. 도령님, 그 말씀은 참으로 감사하오나 공주 마마께서는 왕실의 일원이십니다. 도령님과 공주마마의 혼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도령이 단호하게 말했소. 그렇다면 내가 그 자격을 얻어내겠습니다. 나는 연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났소. 허후궁과 그녀의 측근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재판에 회부되었지요. 허후궁은 대역죄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세력은 완전히 와해되었소. 어린 왕은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지요.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누나 연화 공주를 찾는 것이었소. 왕은 전국에 방을 붙여 누나의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박무영이 그 소식을 듣고 연화에게 달려왔소. 공주마마, 왕께서 공주마마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연화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소. 기쁜 것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슬픈 것은 김도령과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김도령이 연화를 안심시켰소. 연화, 걱정 마십시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부모님은 내가 설득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결국 이해하실 것입니다. 김도령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소. 처음에 김대감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연향이가 공주라고? 이놈아,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아버님, 사실입니다. 연화 공주마마께서는 선왕의 적장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공주마마를 사랑합니다. 김대감 부인이 기절할 듯 비틀거렸소.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우리 아들이 공주를 사랑한다니. 하지만 곧 소식이 전해졌소. 왕이 친히 사람을 보내 연화 공주를 모시러 온다는 것이었지요. 김대감 부부는 그제야 사실을 믿게 되었소. 궁궐에서 온 관리들과 궁녀들이 연화를 모시러 왔소. 연화는 다시 화려한 공주의 옷을 입고 가마를 타고 궁궐로 향했지요. 김도령도 함께 갔습니다. 궁궐에 도착하자 어린 왕이 연화를 맞이했소. 누님! 왕은 연화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연화도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안았지요. 동생아, 오래간만이구나.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누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동생아. 네 잘못이 아니다. 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두 남매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소. 신하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잠시 후 왕이 김도령을 불렀소. 그대가 내 누님을 구하고 보호해준 김도령이라 들었소. 과인이 감사를 표하오. 김도령이 무릎을 꿇었소.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왕이 김도령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지요. 과인이 듣기로는 그대가 내 누님을 사랑한다 하던디 사실이요? 김도령이 당당하게 대답했소. 그렇습니다, 전하. 소인은 공주마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옵니다. 왕이 연화를 바라보았소. 누님, 그대의 뜻은 어떠하시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전하, 소녀도 김도령을 사랑하옵니다. 왕이 빙그레 웃었소. 그렇다면 과인이 허락하겠소. 김도령, 그대를 내매제로 삼겠소. 그리고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겠소. 김도령이 황급히 사양했소. 전하,
소희는 벼슬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공주마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왕이 감동하여 말했지요. 그대의 마음씨가 참으로 고귀하라오. 하지만 내 누님의 남편이 벼슬이 없을 수는 없소. 그대를 가선대부로 봉하고 내 누님과의 혼례를 성대히 치르도록 하겠소. 김도령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소. 하지만 그 전에 김도령은 부모님을 모시고 왔지요. 김대감 부부는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넋이 나갔소. 자신들의 아들이 공주와 혼례를 올린다니 꿈만 같았지요. 연화가 직접 김대감 부부를 맞이했소. 대감마님, 마님, 그동안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김대감 부부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공주마마,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이 어찌 공주마마의 절을 받겠습니까? 연화가 두 분을 일으켜 세웠소. 아니옵니다. 저는 두 분의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동안 여종으로 있으면서 두 분께 불효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김대감 부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소. 아니옵니다, 공주마마. 저희가 공주마마를 몰라 뵙고 함부로 대했으니 저희를 벌하소서. 연화가 김대감 부인의 손을 잡았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마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셨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령님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셨으니 저는 마님께 평생 빚을 진 것이옵니다. 김대감 부인은 더욱 울먹였소. 공주마마, 저희 아들이 비록 어리석고 남 좋은 일만 하는 바보지만 마음만은 착하옵니다. 부디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연화가 웃으며 대답했소. 마님, 도령님은 바보가 아니라 성자이십니다. 남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도령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소. 어머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났으니 기뻐하셔야지요. 김대감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소. 도령아, 네가 평소 남을 돕던 것이 이런 복으로 돌아왔구나. 아비가 잘못 생각했다. 앞으로도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거라. 며칠 후 궁궐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소. 온 나라 백성들이 공주의 혼례를 축하했지요. 혼례식장에서 김도령과 연화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소. 김도령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연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오? 그날 내가 당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구한 것이었소. 연화가 고개를 가웃거렸소. 무슨 말씀이신지 내 평생 남을 돕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랐소.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소. 도련님, 아니 서방님. 저야말로 서방님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혼례가 끝난 후 왕이 김도령을 불렀소. 매제, 내가 그대에게 특별한 임무를 하나 맡기고 싶소. 무엇이든 분부하시옵소서 전하. 그대는 평소 남을 돕는 일에 열중하였다 들었소. 그 마음씨를 살려 백성들을 돕는 관직을 맡아주시오. 과인이 그대를 구율청의 책임자로 임명하겠소. 김도령이 감격하여 절을 올렸소. 감사합니다 전하. 소신이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렇게 김도령은 구율청의 책임자가 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소. 연화공주도 남편을 도와 백성들을 위한 일을 많이 했지요. 한편 정대감대기의 마님은 자신이 공주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겁을 먹고 도망쳤소. 그녀는 재산을 몽땅 챙겨 달아났지만 도적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말았지요. 정마님은 결국 산속에 숨어 살게 되었소. 그녀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외롭게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지요. 김도령과 연화공주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소.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났고 그 자식들도 모두 부모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지요. 김대감 부부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소. 김대감 부인은 가끔 옛날을 회상하며 말했지요. 여보,
우리 아들이 평소 남 좋은 일만 해서 걱정했는디 결국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었구려. 김대감이 웃으며 대답했소. 그렇소.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아들이 증명했소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팔도에 널리 퍼졌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남을 돕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지요.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소. 얘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남을 진심으로 돕는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란다. 김도령은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도왔고 그 덕분에 공주를 만나 행복을 얻었지. 그리고 연화공주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고결함을 잃지 않았고 그 덕분에 좋은 배필을 만났단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남을 많이 도우면 복을 받나요? 할아버지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소. 복을 바라고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란다. 하지만 진심으로 남을 돕다 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지. 김도령처럼 말이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도 김도령처럼 착하게 살래요.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소. 그래, 우리 손주가 참 착하구나. 이렇게 김도령과 연화공주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모두들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도 또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